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피해를 입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는 사과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령 해결의 돌파구는 없는 것인지 의대 교수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의료대란 대책특위의 김윤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이제 현안 질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네. 의료대란 해결의 이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이제 그 기대를 모았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제 독대가 이제 무산이 됐고. 네. 전공의들이 이제 병원을 떠나면서 의정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게 어느덧 연초 2월 20일 이제 겨울 끝자락이었네요. 네. 8개월째 접어든 의정 갈등. 의사 출신의 의원님은 현재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제가 지난 2월에 이제 어느 한 방송 토론회에서 이번 그 의정 갈등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 네. 뭐 가을까지도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불행한 예측을 했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그 예측이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그 갈등이 굉장히 골이 깊어지고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도 지금 같은 상황이 내년 3월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 이상 뭐 가게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의료 대란을 보는 정부와 야당의 인식차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그 추석 연휴 때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야당 측에서는 응급실 사망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같은 통계를 두고 좀 해석과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답해야 될 질문은 의료 공백 사태로 치료를 제대로 받았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환자분들이 네. 돌아가셨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응급실 사망 환자 수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절대적인 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응급 사망 환자 수도 같이 준 것인데 사실은 줄어든 환자 수를 고려하면 사망률은 더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 치료를 받았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환자분들이 지금 의료 공백 사태로 더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것을 절대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망자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부가 저는 말장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예, 왜냐하면 그 지금 경증 환자들로 하여금 네. 뭐 본인 분야율도 높이고 와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니 네. 가능한 한 경증 환자 응급실 오지 마시라. 가더라도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 말고 동네 병원 가시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응급 환자 수가 한 20~30%가량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환자의 대부분이 경증 환자이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절대 응급 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따라서 준 것이지 네. 환자 수를 응급 환자 수가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률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응급의료실이 이제 그 수용 환자가 지금 여건이 많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네. 받지를 않다 보니까 네. 응급 환자 수가 이제 적어진 것이다. 네. 그것이 통계에 이제 혼선이 와서 양쪽 간의 이제 통계 수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군요. 네. 예. 그렇지만 결국은 그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응급 환자 수는 늘었고 그게 사망률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점점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예. 그런 말씀이신 네. 건데요. 의료계에서는 정말 두려운 시기가 다가오는 겨울이다. 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겨울 최악의 의료 대란이 온다고 하고 있는데 네. 좀 우리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 응급실, 중환자실, 그리고 이제 암과 같은 중증 환자의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전체 그 평상시에 있던 병원의 의사들을 응급실, 중환자실, 중증 환자 보는데 더 많이 배치를 하면 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 큰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이제 전문의의 숫자가 한 3만 명쯤 되는데 기존에 전공의들이 떠나서 생긴 응급실의 의사 수의 감소가 한 400명쯤 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 3만 명 중에 일부를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메꾸도록 또 응급 환자가 오더라도 응급실에서 잘 진료를 하더라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나 시술이 필요한 환자,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소위 우리가 최종 진료라고 하는 뭐 외과 의사, 뭐 내과 의사 이런 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건데요. 네. 그런 최종 진료과의 의사 숫자를 동시에 늘리는 일을 좀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지금 현재 뭐 수가도 건강보험 진료비도 올려주고 뭐 병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지원금도 주고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네. 그것으로 일부 아마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제도를 고치고 그 네.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 개정까지 이어져서 병원들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1년, 2년, 3년 뒤에도 더 많은 전문의를 응급실에 응급환자 진료에 고용해도 안정적으로 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려했던 이제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암과 이식 수술이 이제 쌓여가고 있고 네.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 역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의료 공백 장기화로 생긴 문제들 어디부터 우리가 좀 손을 대하고 그 가장 시급한 조치는 어떤 겁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응급실, 중환자실 그리고 중증 환자 진료를 강화하는 게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그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촉발된 전공의들의 이탈로 나타난 위기이긴 하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형 병원의 환자의 쏠림,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이나 중증 환자 진료를 소홀히 하고 돈이 되고 병원이 하기 쉬운 진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운영돼 와서 네. 그 24시간 365일 운영돼야 되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같은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겨우겨우 운영되어 왔던 것이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중증 환자 진료, 필수 진료 중심으로 좀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네. 그런데 그 돌파구로 여겨졌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또 난항을 겪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 그리고 2025년에 또 증원 재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네. 네, 지금 입장 좀 어떠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는 뭐 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듯이 이미 이제 좀 구성 자체가 어려워진 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는 2,000명, 2025년 2,000명 그 증원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고 또 의사들도 그 정원을 조정해 주지 않으면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종의 벼랑 끝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협의체 구성이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협조를 안 하니까 정부 빼고라도 좀 뭘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여야의 협의체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를 빼놓고 얘기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키를 다 쥐고 있는 상태에서 예. 그 아무리 여야가 그 협의를 해서
법을 만들고 뭐 예산을 배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당장 실행하는데 정부가 빠져 있으면 실행이 지연될 수도 있고 담보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야의 협의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답답하니까 한 얘기 이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특위 산하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 요걸 또 발표를 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 추계기구는 협의체와 별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사실상 그 한동훈 대표 협의체는 동력을 잃었다 이런 시각이 좀 지배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의원님께서 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사실은 그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두 가지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의대 정원을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의료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 여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 의정 협의체는 이 협의의 조건이 되는 정원 조정의 문제에 여지를 두지 않으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의 출범을 무산시켜 놓고 네. 거기서 다루기로 한 또 다른 의제였던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는 또 추계기구를 네. 세우겠다고 하는 거는 네. 이게 정부와 여당 사이에 지금 불협화음 때문에 이 의정 갈등이 더 꼬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상당히 이제 뭐 꼬여 있고 그 해법을 찾기가 뭐 상당히 힘든 그 상황인데 정부는 강행, 의지, 그리고 의료계는 뭐 증원, 원점, 재검토, 백지화 이거 이제 서로 이제 뭐 그 완전 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제 의원님이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로서의 이제 일원으로서 네. 현장을 직접 다니셨고 또 의원님께서 이제 토론회도 여러 차례 이제 여셨는데요. 의정 갈등의 해법 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참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는 2,000명 증원, 2025년도 증원 절대 손 못 댄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의사들은 2025년 정원 조정되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그 두 주체의 치킨 게임 때문에 지금 갈등 국면을 풀 수 있는 돌파구가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2025년 정원이라고 하는 그 의제가 네. 이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질 때, 그러니까 정시 입시가 시작되고 더 이상 뭐 2025년 정원을 조정할 가능성 자체가 사라질 때 오히려 자연스럽게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될 새로운 계기가 열릴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이번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할 때 그 예를 들면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의 참여를 반드시 조건으로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 네. 그 두 주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원 조정이나 의료 개혁의 문제, 현재 겪고 있는 의료 대란을 해결할 방안을 아예 논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의 논의는 저는 국민 전체의 참여를 전제로, 그러니까 환자도 참여하고 노조도 참여하고 의사 아닌 다른 의료인들도 참여하는 형태로 네. 보다 폭넓은 그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서 의료 개혁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의사들도 거기에 참여할 동기가 더 생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의료 정책을 결정할 때 본인들이 빠지면 본인들 입장에서도 불안하고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꼭 의사들의 참여 또는 의협 전공의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아는 사회적 공론화 논의기구 같은 것을 만드는 시도가 저는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정 갈등 의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게 또 그 지역의 의료 격차 해소 문제가 네.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역에서 굳이 서울로 와서 좀 의료를 찾지 않더라도 그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네트워크 시스템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필수 의료 강화 특별법이라고 네.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네. 핵심은
그 대학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이 그 주변에 있는 종합병원 작은 병원들과 협력해서 지역의 필수 의료 환자의 진료를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네. 지금은 대학병원과 동네 병원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인력이 부족한 의사 인력이 분산되기도 하고요. 이제 작은 병원에서 우리가 환자를 보다가 조금 상태가 나쁘거나 우리가 치료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환자면 네. 대학병원에서 받아주면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대학병원이 받아줄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환자를 응급 환자를 진료를 거부하기도 네. 하고요. 또 힘을 합쳐서 그 지역의 환자를 다 우리가 책임지고 진료하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지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운영되는 방식이 마치 육상처럼 모두가 무한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라면 네. 저희가 제안하는 시스템은 축구나 뭐 농구처럼 팀 스포츠로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 그러니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과 작은 동네 병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지역의 환자를 책임지는 방식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 주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보건복지위는 의정 갈등 또 연금 개혁 같은 그 쟁점 외에도 현안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의원님이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주요 현안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문제들에 좀 어떻게 또 준비하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의료 공백, 의료 대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환자들의 그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계속 문제를 축소하고 덮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정확하게 국민들께 알리려고 하고요. 그걸 단지 이제 정부를 뭐 공격하고 비판하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문제들을 정부가 해결하도록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처럼 네. 여러 법안들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그 법 저희가 제안하는 법 또 다른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법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면 지금의 의료 대란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좀 국민들께 잘 설명하고 실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께서는 그 30여 년 동안 네. 네, 보건 의료 분야에 계셨죠. 정확히 몇 년이죠? 제가 대학에 대학 교수 생활을 시작한 게 2000년이니까요. 2000년이군요. 뭐 한 4년쯤 네. 됐고요. 이제 실제로 그 이 분야의 연구를 시작한 거는 이제 1990년부터라서 네. 한 30여 년 30여 년 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책 제안을 해주시고 또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시고 방송 출연도 좀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이제는 직접 국회에 입성을 해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정책을 실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좀 지향하셨던 가치관 그리고 지향점들을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차츰차츰 실현을 해나가실 계획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수로 전문가로 이제 제가 일을 할 때는 제 생각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또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어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동료 의원들을 잘 설득해야 선배 동료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그런 일들이 또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회 내에서도 설득과 설명과 지지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정 갈등 해법과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 쟁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의훈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